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들 중에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른 사람도 있었고 늘 조용히 웃으며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믿었다. 크게 말하는 사람이 강하다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삼성상해를 처음 세웠던 1938년 대구의 시장은 하루가 전쟁이었다. 트럭마다 쌀, 면직물, 생선이 쏟아지고 장사꾼들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리 오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요. 나는 그들의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기는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웃는 한 거래처 사장을 만났다. 그는 언제나 고개 숙여 인사만 할 뿐 불평도 협상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를 순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내 거래처 몇 곳이 그에게 넘어갔다. 그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시간에 그는 이미 계약서를 써두고 신용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장부를 덮으며 적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계산이다. 세상엔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 소리치는 사람은 그 순간의 분노로 자신을 비우지만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식히며 상대를 관찰한다. 그들은 말 대신 기록을 남기고 감정 대신 근거를 쌓는다. 세월이 흘러 삼성전자를 세운 후에도 나는 같은 패턴을 봤다. 회의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는 임원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메모만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숫자와 자료로 모든 결정을 뒤집었다. 그때 깨달았다. 조용한 사람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준비로 이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건 상대가 몰입한 틈을 이용해 정보를 흡수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감정이 달아오른 순간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이 가장 무섭다. 그들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해 승부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건 회사 이야기만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던 배우자가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난다. 항상 괜찮습니다라던 이웃이 어느 날 계약을 해지하고 사라진다. 그들은 화내지 않는다. 대신 증거를 쌓고 결심을 마친 후 행동한다. 젊은 시절 나는 감정으로 일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기록으로 일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말은 짧게, 기록은 길게 남겨라.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순간은 이긴 듯하지만 조용히 준비한 사람은 끝에서 모든 걸 가져간다. 현대의 직장에서도 똑같다. 회의 때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직원이 다음 날 완벽한 보고서를 내고 부드럽던 상사가 어느 날 모든 방향을 바꾼다. 그들은 분노 대신 논리, 소리 대신 구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흔히 조용한 사람을 수동적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진짜로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삼키며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눈빛은 계산이고 그들의 미소는 전략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다. 그들은 느리지만 정확하고 부드럽지만 치밀하다. 그리고 언제나 이길 준비를 마친 사람이다. 지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늘 미소 짓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를 얕보지 마라. 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다. 세상은 소리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엔 진심으로 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약함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그 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결국에는 큰 것을 가져간다. 1960년대 초 나는 삼성물산을 키우며
해외 무역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고 외환은 귀했다. 그 시절 한 협력업체의 사장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의 말은 간절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작은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결코 한 번이 아니었다. 두 번째 부탁이 왔고 세 번째가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 이름을 내세워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제야 알았다. 그의 약함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선의와 거래는 절대 섞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흔들린다. 선을 넘은 친절은 언젠가 칼날이 된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도와라. 이건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다. 감정으로 돕는 순간 경계가 무너진다. 선을 지우는 순간 관계는 금세 독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아, 이번만이야. 그 한마디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산다. 감정으로 엮인 관계는 뜨겁지만 짧다. 그러나 원칙 위에 세워진 관계는 차갑지만 오래간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도움을 줄 때 세 가지를 기록했다. 날짜, 책임자, 마감기한.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선의가 오래간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나는 사람의 약함을 볼 때 그 이면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의 틈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약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둘만 있는 자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말 뒤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일이 틀어지면 이렇게 말한다. 그때 회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순식간에 당신은 가해자가 된다. 나는 그래서 모든 중요한 대화에는 제3자를 두었다. 감정의 공간에는 거짓이 자라지만 투명한 눈이 있는 공간에는 거짓이 숨을 곳이 없다. 물론 나는 인간의 약함 자체를 탓하지 않는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약함을 연극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울고 부탁하고 그 후엔 아무 일 없던 듯 돌아선다. 그들은 동정을 무기로 연민을 방패로 삼는다. 그렇기에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면 위험하다.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건 의무인가? 선택인가? 그 경계가 없으면 결국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하다. 약한 척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다가오고 강한 사람은 원칙으로 다가온다. 당신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계산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늘 이렇게 정리했다. 선을 그어야 신뢰가 남고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는다. 조용히 약한 척하며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부드럽게 하되 기록은 차갑게 남겨라. 그것이 선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늘 겸손하고 순한 얼굴로 부탁하지만 그 부탁 뒤에는 당신의 기준을 시험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때는 이렇게 기억하라. 진짜 도움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한다. 감정으로 돕는 건 일시적 위로지만 원칙으로 돕는 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평생 옳은 일을 하려 애썼다. 삼성의 경영 철학도 언제나 정도였다. 거짓 없이 신용으로 쌓아 올린 기업. 그것이 내가 세운 삼성의 뿌리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됐다. 세상에는 정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의에 취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늘 말한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멋지게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다. 정의가 목적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순간 그 정의는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내는 칼날이 된다. 1970년대 초
내가 삼성전자를 설립하던 시절이었다.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젊은 인재들이 뜨거운 이상에 불타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신념을 들고 나와 싸웠다.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나는 그 열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의가 고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회의 자리마다 늘 같은 과장이 있었다. 그는 정확했다. 기준에도 맞았다. 이건 절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보지 않았다. 그 시절 한국의 기술은 아직 미숙했고 설비는 부족했다. 그럼에도 그는 완벽을 외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의는 말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짊어지는 거야. 그 순간 그는 멈췄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정의는 네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네가 견뎌야 하는 짐이다. 그 말은 그 후 내 경영 철학의 한 줄이 되었다. 진짜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입으로 내세우는 정의는 뜨겁지만 행동으로 지키는 정의는 무겁다. 사람들은 뜨거운 말에 감동하지만 결국 묵묵한 행동에 신뢰를 준다. 정의에 취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갇혀 타인의 처지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정의는 공감을 잃고 공감을 잃은 정의는 결국 폭력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정의가 강할수록 귀는 더 열려 있어야 한다. 듣지 않는 정의는 독선이 되고 그 독선은 조직을 마비시킨다.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 사람을 구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베는 칼날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주 봤다. 나는 옳다라고 외치던 이들이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을 따른다. 왜냐하면 정의는 차가운 머리로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에는 온도가 필요하다. 온기가 없는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얼린다. 그렇다면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정의는 경쟁이 아니라 인내다.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순수한가를 따지는 순간 정의는 이미 싸움이 된다. 그 싸움의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선을 그을 줄 안다. 그 선이 있어야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선 없는 정의는 결국 모두를 집어삼킨다. 정의란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불태우면 주변이 타지만 지켜내면 길이 남는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그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말도 정확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지배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등뼈다. 칼은 휘두르면 부러지지만 등뼈는 몸을 세운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꺾지 않는다. 대신 시간으로 설득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정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통한다. SNS에서는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전쟁이 매일 벌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분노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나는 옳다고 외치기보다 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묻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옳음은 싸움이 아니라 다리여야 한다. 사람을 단절시키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건 자존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결국 정의는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뼈대여야 한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뜨겁지만 타지 않게. 그게 진짜 정의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나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꺼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결정의 기준이 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삼성전자의 기반을 다질 때였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경고가 들려왔다. 회장님, 전자산업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남이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면 된다. 그때 내 곁에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말에 무작정 따르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근거로 말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기술은 일본보다 2년 뒤처져 있습니다. 자본은 이렇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그들은 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가능한가를 계산했다. 그들과 일하면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적지만 그 한마디가 언제나 근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일은 시작했으면 끝낸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숫자로 평가했다. 성과, 실적, 매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뿌리를 내린 나무였다. 한 번은 일본과의 협상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상대가 우리에게 손해가 큰 조건을 내걸었다. 지금 서명하시면 당장 기술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서둘렀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옆에 한 임원은 단호히 말했다. 계약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며칠 뒤 계약서에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했다. 그의 침착함이 회사를 지켰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온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차갑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하다. 그들은 감정으로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 책임감으로 관계를 지킨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믿을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감정이 폭발할 때조차 그들은 한 걸음 뒤에서 진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소통하라. 그들과 정으로 엮이려 하지 말고 신뢰로 맞서라. 그럼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된다. 세상은 겉보기에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소리 높이지 않는다. 대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간다. 그 길 끝에는 결과가 남고 신뢰가 쌓인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속도를 신뢰의 척도로 삼는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느려도 정확하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 속에는 판단이 있고 판단 속에는 신뢰가 있다.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소리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이 세운 기준을 지켜내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다. 그중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질 게 없기에 당신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나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 나는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 시절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많은 협력업체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납품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일이 있었다. 나는 협력사 사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는 회사를 폐업시켰다. 전화 한 통 없이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신용도 체면도 미래도 그에게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논리나 도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이미 파멸을 각오했기에 함께 부딪히면 나까지 무너진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며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기에 끝까지 달린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분노로 맞서면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된다.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거리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시스템으로 대응했다.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모든 대화를 공개된 자리에서 했다. 감정은 감염되지만 기록은 감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내가 배운 생존의 원칙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이럴 게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건 신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건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연민이 당신을 끌어들이면 함께 무너진다. 도와주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절차 안에서, 선 안에서 도와야 한다. 감정으로 돕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위험선 위에 서게 된다. 세상에는 불행히도 모든 걸 잃고도 여전히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엔 복수가 있다. 그들은 도와달라 하지만 그 안엔 조종이 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지혜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그리고 매번 배웠다. 사람은 이럴 게 많을수록 차분해지지만 이럴 게 전혀 없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뜨거워진다. 그 불은 논리로 꺼지지 않는다. 시간과 거리로만 식는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이럴 게 없는 사람과는 맞붙지 말고 시스템으로 막아라. 문서로 남겨라. 거리와 시간을 확보하라. 그게 회사를 지켜온 그리고 내 인생을 지켜온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로 무서운 건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 진짜로 무서운 적은 나의 방심이었다. 나는 삼성 상해를 하던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다. 그날의 거래와 변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내 거래가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건 항상 상대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을 때였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건 상대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느슨함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적보다 무서운 건 자만이다. 적은 내 앞에 있지만 자만은 내 안에 있다. 적은 외부에서 공격하지만 자만은 내부를 썩게 만든다. 조용한 사람,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정의에 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들은 분명 까다롭고 위험하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들을 얕보는 순간이다. 그 한순간의 자만, 그 한마디의 설마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린다. 내가 배운 인생의 진리는 단순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은 멈춘다. 하지만 방심을 피하면 생존이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회의록 한 줄 부품 하나, 납품 일정 하나까지 기록했다. 모든 성공은 디테일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철칙은 인간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관계는 싸움으로 깨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무너진다. 그때부터 선이 흐려지고 기준이 무너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모든 게 달라져 있다. 나는 늘 말했다. 관계는 온도로 무너지고 예의로 지켜진다. 사람은 감정으로 깨지지만 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경이란 지금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을 기억하면 선을 지킬 수 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세상은 소리 큰 사람보다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게 아니라 자세로 쌓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자세를 바로 세워라.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신뢰를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방심이다.